자, 권리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권리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입주시키려고 하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 상태인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 보통 공적장부라고 부르죠. 공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부에는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뭐 건축물례장 같은 것들이 있죠. 보통 이 공부 확인들은 잘 하세요. 근저당권 확인하고 뭐 압류, 가압류, 뭐 가처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들을 잘 하시는데, 이 현장 확인들을 좀 소홀히 하셔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주택이라고 그냥 쳐주세요. 자, 이런 다가구 주택에서는 지금 여기 부동산이 몇 개 존재할까요? 다가구 주택에서는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고 토지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죠. 즉 여기에는 각각 독립된 두 개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자, 다세대 주택, 여기에는 지금 몇 개의 부동산이 있을까요? 얘네들하고 달라서 한 개의 호실 더하기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이걸 더한 것을 법적으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각각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세대 주택, 이런 집합 건물들은 각 호실들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법적으로.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주인이 문 앞에 표시를 얘를 101호로 바꿔요. 그럼 얘가 201호로 바뀌어지겠죠. 얘는 301호, 얘는 401호, 얘는 501호가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바꾼다는 말이죠. 이런 건물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특히 경사면에 있는 건물들은 이쪽에서 보면은 완전 지상층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완전 지하층이고 이렇게 애매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일 때는 문제가 많이 돼요. 자, 건물주가 건물을 진 다음에 문 앞에 있는 표시를 이렇게 바꿔놓고 몇 년 동안 임대를 했어요. 그러다 요번에 201호가 나왔네? 우리 201호 나왔어. 좀 이것 좀 빼줘. 금액이 얼마야? 네, 알겠습니다. 손님 모시고 갔어요. 201호를 들어갔어요. 물건이 괜찮아. 손님도 마음에 들어해.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뭐 융자도 별로 없고 좋아요. 조건 몇 개 맞추고 계약을 했어요. 자, 손님은 201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501호, 401호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이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각각 별도로 팔 수 있잖아요. 301호도 팔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인이 파산해버리는 거죠. 경매에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손님은 안심하고 있죠. 왜? 처음에 입주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괜찮았거든. 그리고 자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어요.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큰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자, 지금 계약서에 뭐라고 썼죠? 201호라고 썼죠. 전입신고 어디로 했죠? 201호로 받았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곳은 어디예요? 법적으로 101호죠. 문 앞에 주인이 201호라고 문 앞 표시를 바꿔놨을 뿐이지 여기는 법적으로 101호예요. 자, 101호하고 201호하고는 같은 부동산일까요? 다른 부동산일까요? 집합 건물일 때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이 손님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보호 못 받습니다.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 주장하지 못해요. 그냥 일반 채권이 돼서 다른 채권들하고 맨 끝에 가서 같이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들이 현장에서는 왕왕 일어나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죠? 이론과 실무에서 괴리가 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옥탑이 있어요. 이 옥탑이 원래는 물탱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걸 개조해서 여기를 원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줬습니다. 자, 주인이 파산해서 경매에 넘어가면은 이 옥탑에 계약한 사람들, 원래는 물탱크실이었는데 이 옥탑에 계약해서 입주한 사람들, 전입신고 받고 확정일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이 사람들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증금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왜? 얘네들은 경매 넘어가죠. 경매 넘어가면 낙찰대금이라는 게 존재하죠. 거기서 받아가죠. 얘는 공용 부분이에요. 경매에 안 넘어가요. 낙찰대금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래서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실 때는 공용 창고라든가
물탱크실을 개조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계약하실 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층수 바꿔치기한 건물이 아닌지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주인이 202로 나왔다고 하니까 아, 네. 그리고 손님하고 202로 가서 보고 손님이 마음에 든다니까 201호로 계약서 쓰고 손님 전입신고하고 입주하고 이랬다가 사고 나는 경우 현실에서 꽤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층수 바꿔치기한 건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건축물 대장을 뽑아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맨 밑에 층서부터 세면서 올라오세요. 보통 위에는 불법 증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밑으로는 불법 증축을 못해요. 대부분은. 건물을 들어서 밑에 파가지고 뭐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건물을 내려놓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위로는 불법 증축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뭔가 애매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건축물 대장을 떼서 현장으로 가신 다음에 맨 밑에 층, 제일 지하층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하면서 한 층 한 층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문 앞에 있는 이 호실들을 확인하시면 이 부분이 층수 바꿔치기한 건물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제가 뭐 중개사고 예방법 해가지고 뭐 호실 쪼개기, 뭐 층수 바꾸기, 공용창고 물탱크실 뭐 이렇게 영상을 몇 개로 나눠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현장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워졌는데 현장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특히 업무용 부동산 계약하실 때 특히 허가업종일 경우 반드시 현장에 다시 한번 가셔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불법 증축이 됐거나 위법 부분이 없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법 건축된 부분이 있어도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현장에는 있는데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위법 부분이 표시 안 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만 보시고 계약을 했다가 특히 업무용 부동산, 특히 허가업종 같은 경우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층 음식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점에 옆에 글라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음식점으로 계약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거 영업허가 안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음식점들은 관공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때 이게 걸려버리면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이게 걸려버리면 이거 허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왜 불법 증축이 돼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를 불법 증축하는 것이 뭔가 더 좋으니까 전에 세입자나 그 전 세입자가 뭔가 이렇게 해놨겠죠. 주인이 해놓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기를 불법으로 증축하면 뭔가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놨을 테고 우리 손님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 가격에 여기를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관청에서 현장을 나왔을 때는 이 부분 건축물 대장하고 달라. 불법 증축이야. 이 부분 다시 원상복구해. 그래야지 영업허가 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고객은 처음에 생각한 그 물건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상복구하는 데는 비용이 나오겠죠? 보통 이런 거 원상복구하는 데는 1, 200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 1000단위 들어가요.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동안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자,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보고 파악을 하신다면 현장에선 주택계약을 할 때나 사무실 계약을 업무용 부동산 계약을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할 때 교재에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격증 따시고 막 전문 자격인으로서 막 이런 느낌 지금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시면 굉장히 겸손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셨을 때부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한 또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정말 그런 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썽들은 이론에서는 좀 접해보기 어려운 거다 보니까 미리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개업을 시작해서 이런 사고를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다시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얘기긴 한데, 물건을 많이 보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자세히 보면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고 비교도 좀 해보시고, 이걸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이 생겨요. 이건 현장에서 실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요 정도의 얘기만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율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